1841년 1월 5일 새벽, 일본 도사본 앞바다, 시코쿠 남쪽 끝의 작은 어촌 나카노하마. 그날의 바다는 유난히 잿빛이었고 짠 내음 가득한 새벽 공기 속에는 불길한 무엇이 섞여 있었다. 5명의 사내가 길이 7미터 남짓한 작은 고깃배 한 척에 올라타 거친 손으로 노를 젓고 있었다. 그중 가장 어린 소녀는 겨우 14살. 키는 또래보다 한 뼘은 작았고 어머니가 짜준 거친 무명옷 위로 차가운 물보라가 연신 튀어올랐다. 소녀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이 다시는 이 해변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시 돌아온 그가 더 이상 나카노하마의 가난한 어부 소년이 아니게 될 거라는 사실도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년의 표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표류기가 아닙니다. 이 표류가 훗날 동아시아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거짓말 같죠? 작은 고깃배 한 척이 흔들리며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한나라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되었는지, 그 기이한 인생의 궤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배가 출항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갑작스러운 동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시절 도사번의 어부들이 타던 배는 그야말로 작은 나뭇잎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폭이 좁고 키가 약하고 돛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강에서 타는 작은 보트로 태평양을 건너려는 격이죠. 배는 순식간에 항로를 잃었습니다. 5명의 어부는 노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거대한 파도가 한 번 휩쓸 때마다 그들의 시야에서 일본 본토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흘이 닷새가 되고 닷새가 열흘이 되고 그렇게 5일을 더 표류한 끝에 그들의 배는 마침내 해류에 떠밀려 한 무인도의 가까스로 닿게 됩니다. 도리시마라는 섬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 그곳에는 식수도 거의 없었고 식량이라고는 알바트로스라는 거대한 새와 조개류뿐이었습니다. 5명의 표류자들은 그 황량한 바위섬에서 무려 143일을 버팁니다. 빗물을 받아 마시고 새를 잡아 날로 뜯어먹고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을 청하면서요. 여러분, 14살이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부모님 품에서 응서 뿌릴 나이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망망대해 한가운데 사람 한 명 없는 무인도에서 5달 가까이 버텼다는 거예요. 가장 나이 많던 동료 어부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있다. 아이는 자주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다. 그러나 닷새가 지나자 더는 울지 않았다. 새를 잡는 솜씨가 어른들보다 빨라졌고 빗물을 받는 도구를 만들어 우리에게 나눠주었다. 그 작은 손이 우리를 살렸다. 소년의 이름은 만지로. 그저 어촌의 흔한 어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9살 때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는 5남매를 데리고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지로는 학교 문턱은커녕 글자 한자도 배우지 못한 채 9살 때부터 어선에 올랐던 거예요. 일본 사회의 엄격한 신분제 아래에서 그는 가장 밑바닥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43일째 되던 날, 1841년 6월 27일,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지로가 평생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거대한 검은 형체. 일본 어선의 10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배. 그 배의 옆구리에는 영문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돛대 위에서 펄럭이는 깃발은 빨강, 흰색, 파랑이 섞인 낯선 무늬였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출항한 포경선 존 하울랜드 호였습니다. 선장의 이름은 윌리엄 히트필드. 40대 중반의 베테랑 포경선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도리시마 근처를 지나던 건 우연이었어요. 거대한 향유고래를 쫓다가 항로가 살짝 틀어졌던 것뿐. 그런데 멀리 무인도에서 깃발처럼 흔드는 작은 흰천을 발견한 겁니다. 그 순간 만지로는 처음으로 푸른 눈의 사람을 봤습니다.
코가 높고 머리카락이 노란, 키가 자기보다 머리 2개는 더 큰 사람들. 만지로 일행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서양 오랑캐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어부들 사이에 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굶주림과 갈증이 공포보다 더 컸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거대한 배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일본 어부들의 운명이 갈립니다. 나머지 4명의 동료는 하와이에서 내렸어요. 그들은 익숙한 동양인 마을에 정착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만지로는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그 어린 소녀는 히트필드 선장의 푸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손짓 발짓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더 먼 곳을 보고 싶어요. 선장은 그 작은 소년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없던 그는 이 영민하고 호기심 많은 동양 소년에게 이름까지 새로 지어주었어요. 일본 이름 만지로에서 따와 존 만지로. 자신의 배 이름 존 하울랜드 호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이거 하나만 답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14살의 망망대해를 표류하다 외국 배에 구조됐다면 익숙한 곳에서 내리시겠어요? 아니면 미지의 세계로 따라가시겠어요? 만지로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거든요. 1843년 5월, 만지로는 휘트필드 선장의 고향,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항구 마을 페어헤이븐에 도착합니다. 인구 3,000명 남짓한 작은 마을. 그곳 사람들에게 동양 소녀는 신기한 구경거리였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아이들이 멀찍이 서 손가락질을 했고 가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히트필드 선장은 만지로를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만지로를 자신의 집 위층방에 머물게 했고 마을의 작은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일본인 최초로 미국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인물이 바로 만지로입니다. 그는 영어, 수학, 측량술, 항해술, 그리고 조선술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페어헤이븐의 한 교회에서는 만지로의 입장을 거부했어요. 동양 이교도는 신성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휘트필드 선장은 분노했죠. 그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바꿔버립니다. 만지로를 받아주는 다른 교회로 옮겨가 매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페어헤이븐 학교 교사가 남긴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존 만지로라는 동양 소년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그가 6개월 만에 동급생들과 대화했고 1년이 지나자 우리 학교의 수학 시험에서 1등을 차지했다. 나는 이 소년이 어떤 인물이 될지 가늠할 수 없다. 만지로의 흡수력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글자 한자 모르던 어부 소년이 2년 만에 영어책을 줄줄 읽었습니다. 4년 만에 항해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19살이 되던 해 그는 다시 포경선에 올라 태평양을 누볐고 부선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미국 포경선의 부선장. 일본인으로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1850년 22살의 만지로는 캘리포니아로 향합니다. 그 유명한 골드러시에 뛰어든 거예요. 왜냐? 일본으로 돌아갈 배표값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만지로의 이야기는 점점 더 기이해집니다. 그가 미국에서 보낸 10년은 단순히 한 어부 소년의 성장기가 아닙니다. 같은 시기 그가 떠나온 일본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200년 넘게 이어진 쇄국, 외국인의 발길을 완전히 차단한 채 칼과 신분제로 굳어져 있던 사무라이의 나라.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건 만지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골드러시 현장은 살벌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다투다 다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이 서로를 속이는 곳이었어요. 그 와중에 만지로는 묵묵히 70일을 일했습니다. 그가 캐낸 사금의 양은 약 600달러어치. 당시로서는 어부 한 가족이 5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만지로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
만지로는 미국에서의 10년 동안 단 하루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페어헤이븐에서 학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있다. 내 어머니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다. 어머니는 분명 내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믿고 매일 밤 작은 위패 앞에서 우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가 어머니께 살아있는 내 얼굴을 보여드릴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단 하나의 약속이다. 여러분, 14살에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보겠다고 망망대해를 건너 미국까지 가서 학교를 다니고 포경선을 타고 금광에서 일을 한 소년, 상상이 가시나요? 그 마음 하나로 10년을 버텼다는 게 1851년 2월 2일 만지로는 2명의 일본인 동료와 함께 미국에서 산 작은 보트를 타고 유큐, 지금의 오키나와에 도착합니다. 23살이 된 그는 더 이상 14살의 어부소년이 아니었어요. 키는 한 뼘 더 컸고 어깨는 단단했으며 머릿속에는 영어, 수학, 항해술, 측량술, 그리고 무엇보다 소양이라는 거대한 문명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만지로는 자신이 영웅으로 환영받을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천만에요. 당시 일본 막부의 법은 잔혹했습니다. 외국에 나갔다 돌아온 자는 무조건 처형. 이게 막부의 쇠국령이었어요. 외국 문물을 들여올 가능성, 기독교 신자가 되었을 가능성, 외국 첩자가 되었을 가능성, 그 모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막부는 200년 넘게 이 무시무시한 법을 유지했습니다. 만지로는 그걸 알면서도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요. 유큐 해안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사스마번 관리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무려 7개월에 걸쳐 강도 높은 신문을 받습니다. 사스마, 나가사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고향 도사번까지 3번에 걸친 신문에서 만지로는 자신이 미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진술해야 했어요. 미국의 정치제도, 학교 교육, 산업기술, 군함의 구조, 인구, 풍속, 종교까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막부는 만지로를 간첩으로 의심했어요. 미국이 일본을 정탐하기 위해 만지로를 보낸 거 아니냐는 의심. 그런데 동시에 만지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은 그야말로 황금이었습니다. 200년 넘게 외부와 단절된 일본에게 만지로 한 사람이 가진 정보의 가치는 막부 전체의 첩보망을 합친 것보다 더 컸으니까요. 당시 만지로를 신문했던 도사번의 한 학자, 가와다 쇼료는 그의 진술을 받아 적어 책을 만듭니다. 이 책의 이름이 바로 효손기략후, 한국어로 옮기면 표류기 요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은 막부 최고 위층에서만 돌려보던 극비문서가 됩니다. 그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지로가 말하기를 미국에는 산업공상의 구별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신분이 정해진다. 또한 미국의 학교에서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글을 배운다. 나는 처음에는 이 말이 거짓인 줄 알았으나 그가 그린 학교의 그림과 책의 모양을 보고 믿게 되었다. 7개월의 신문이 끝난 1852년 가을, 만지로는 드디어 고향 나카노하마로 돌아갑니다. 그가 떠난 지 정확히 11년 9개월 만이었어요. 어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이 된 어머니는 작은 초가집 마당에 서서 11년 동안 매일 아들의 위패 앞에서 빌어왔던 그 얼굴을 마주합니다. 23살의 청년이 된 아들. 키도 컸고 옷도 낯설었고 머리도 짧았던 아들을 어머니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지로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러주던 시코쿠의 옛 노래를 한 구절을 벗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막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두 모자는 그날 밤 새벽이 올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지로의 진짜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머니와 재회한 그날로부터 정확히 4개월 후,
1853년 7월 8일, 일본 역사를 송그리째 뒤흔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도마 노라가 앞바다. 그날 아침, 일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검은 배 4척이 수평선 너머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본 어선의 100배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강철 군함.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솟구쳤고 옆구리에는 대포 수십 문이 박혀 있었습니다. 미국 동인도 함대 사령관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였습니다. 그가 들고 온 건 미국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의 친서. 그 내용은 단호했어요. 일본은 즉시 항구를 개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함포 사격을 각오하라. 20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일본의 빗장이 외부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리의 내양은 결코 평화로운 외교가 아니었어요. 그건 명백한 무력 시위였고 일본은 그 무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굴욕적인 개항이 이후 일본을 어떤 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길이 결국 조선반도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우리는 그 역사적 맥락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근대화 성공기가 아니라 한 제국주의가 또 다른 제국주의를 배워가는 어두운 출발점이었으니까요. 각설하고 막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200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온 사무라이들은 검은 군함과 그 위에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미국 측 문서를 해독할 사람이 없었어요. 페리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할 사람이 막부 안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도사번에 있다는 그 어부 출신 청년. 미국에서 10년을 살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미국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그 사내. 만지로. 1853년 9월. 막부는 만지로를 에도, 지금의 도쿄로 긴급 호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지로는 어부 출신이었어요. 일본의 신분제에서 가장 밑바닥. 그런 그를 막부의 자문으로 쓰기에는 신분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막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신분을 세탁합니다. 만지로에게 나카하마라는 성을 하사하고 하타모토라는 직책을 줘서 사실상 사무라이 신분으로 격상시킨 거예요. 어부 만지로는 단번에 나카하마 만지로가 됩니다. 200년 넘게 굳건했던 일본의 신분제가 단 한 명의 통역관을 만들기 위해 깨졌다는 거죠. 만지로는 막부 최고위층 앞에서 미국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그가 직접 그린 미국 지도, 미국 군함의 도면, 미국 학교의 구조도, 모든 것이 막부 관리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한 막부 관리가 남긴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만지로의 강의를 듣고 나니 우리가 알던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미국이 결코 야만국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을 가졌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모욕적이었으나 그가 보여준 책과 도면을 보고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만지로는 페리와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적인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막부 관리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어요. 미국은 결코 일본을 정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포경선의 보급항입니다. 일본이 개항을 거부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일본은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현명하게 협상한다면 최소한의 양보로 최대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200년의 쇄국 정책을 끝내는 자리에서 막부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어부의 아들이 말이에요. 1854년 3월 31일 가나가와에서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됩니다. 일본은 시모다와 하코다 때 두 항구를 개방하고 미국 선박에 보급을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200년 넘게 닫혀있던 일본의 빗장이 마침내 외부 세계로 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약의 통역 현장에 만지로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막부 안에서 만지로를 간첩으로 의심하는 강경파들이 끈질기게 그를 견제했거든요.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다는 이력,
영어를 너무 잘한다는 사실, 미국 양부모를 두었다는 점, 이 모든 것이 보수파 관리들 눈에는 미국 첩자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지로는 협상 테이블 뒤편에서 일본 측 통역의 보조 역할만 맡았습니다. 그가 만약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았다면 일본의 운명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역사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만지로가 전면에 나섰다면 일본은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출신과 의심받는 처지가 그를 막았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어볼게요. 만지로는 평생을 경계인으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양인이라서, 일본에서는 외국물 먹은 자라서, 어디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사내. 그가 가진 그 모든 지식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의심의 시선은 평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약 체결 이후 만지로의 인생은 또 한 번 큰 전환을 맞습니다. 막부는 그를 에도 막부 직속 외교 고문으로 임명했고 동시에 영어 교사로도 활용했습니다. 만지로는 일본 최초의 영어 회화 책을 펴냅니다. 책 이름은 에이베이 다이와 쇼킨. 한국어로 옮기면 영미대화 첩경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은 일본 근대화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 사카모토 료마, 이와사키 야타로, 메이지 유신을 이끌게 될 그 모든 젊은이들이 만지로의 책으로 영어를 배웠어요. 만지로의 제자였던 한 청년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나카하마 선생은 우리에게 영어 단어를 가르치기 전에 항상 미국 어부의 노래를 한 곡씩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언어는 단어가 아니다. 언어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다. 너희가 영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지를 느껴야 한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한다. 자, 잠깐 영상 보시다가 만지로 이야기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 한국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던 동아시아 근대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내고 있어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1860년 32살이 된 만지로는 다시 한번 미국 땅을 밟습니다. 이번에는 표류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공식 외교 사절단, 만엔 견미 사절단의 핵심 통역관 자격이었어요. 그가 탄 배는 칼림마루호. 일본이 네덜란드에서 사들인 최초의 서양식 군함이었습니다. 이 배가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태평양을 횡단한 건 일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항해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만지로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익힌 항해술로 칼림마루호의 항로를 잡고 폭풍을 헤쳐나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만지로는 17년 만에 다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짬은 내서 양부 히트필드 선장을 찾아갑니다. 페어헤이븐의 그 작은 집은 17년 전과 똑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백발이 된 양부와 사무라이 옷차림을 한 양아들이 마당에서 마주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히트필드 선장이 만지로에게 처음 건넨 말은 이거였어요. 존, 네가 그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 돌아올 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만지로는 그날 양부에게 일본도 한자루와 자신이 직접 그린 가족 초상화를 선물로 남기고 떠납니다. 두 사람은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만지로를 기다리고 있던 건 격동의 일본이었습니다. 1860년대의 일본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막부를 지지하는 보수파, 천함을 받들어 막부를 무너뜨리려는 조낭파, 외국을 받아들이자는 개국파, 외국을 몰아내자는 양이파. 네 갈래로 갈라진 일본은 매일같이 거리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와중에 만지로는 또 한 번 표적이 됩니다. 양이파 무사들에게요. 외국물 먹은 매국노라는 이유로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이 여러 차례 그의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만지로의 한 제자가 남긴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선생님 댁에는 늘 두세 명의 호위무사가 머물렀다. 선생님은 외출할 때마다 변장을 하셨고 같은 길을 두 번 가지 않으셨다. 그러나 선생님은 한 번도 두려운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셨다. 그저 묵묵히 책을 쓰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셨다. 만지로는 그 격동의 시기에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항해술을 가르치고 미국의 정치제도와 산업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강의실에는 훗날 메이지 유신을 이끌게 될 젊은이들이 가득했어요. 어부의 아들이 사무라이의 자식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글자 한자 모르고 배에 올랐던 14살의 가난한 어부 소년이 30대 후반에는 일본 최고의 지성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있는 모습. 신분이 가장 밑바닥이었던 자가 가장 높은 자들의 멘토가 되는 이 기이한 역전. 이건 그저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 시대가 어떻게 그 자신을 부정하며 새로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압축된 그림이거든요. 1868년 만지로가 40세가 되던 해 마침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납니다. 막부는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일본은 본격적으로 서구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새 정부도 만지로를 불렀습니다. 그는 카이세이 학교, 지금의 도쿄대학의 전신에서 영어 교수로 임명됩니다. 일본 최고의 지성을 길러내는 자리에 어부 출신의 만지로가 앉은 거예요. 그가 가르친 제자 중에는 훗날 메이지 정부의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외무 대신, 재무 대신, 해군 대신. 일본 근대화의 두뇌가 된 그 모든 인물들이 만지로의 강의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1870년 만지로는 다시 한번 외국에 파견됩니다. 이번에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관찰하는 일본 사절단의 일원이었어요. 유럽 한복판에서 그는 근대 전쟁의 양상을 직접 목격합니다. 대포, 기관총, 전신, 철도. 그가 미국에서 봤던 것보다 더 발달한 군사기술이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럽 시찰 이후 만지로는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되 서양의 정신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서양의 기술을 군사적으로만 활용한다면 일본은 결국 또 다른 제국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일본 자신도 그리고 일본의 이웃 나라들도 비극으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만지로의 이 예언, 정확히 70년 뒤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일본은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고 정신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중국을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지로의 경고는 일본 정부의 서랍 속에서 묻혀버렸습니다. 말년의 만지로는 정치 일선에서 점점 물러납니다. 그는 도쿄의 작은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며 조용히 지냈어요. 그가 평생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건 출세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영어 교육을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줬다는 사실.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년의 만지로는 깊은 외로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일본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어요. 신분제 사회에서 그는 영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무라이 출신 동료들은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를 의심하던 막부 관리들은 메이지 정부에서도 여전히 그의 출세를 막았습니다. 만지로의 만년에 그를 자주 찾아왔던 한 제자가 남긴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선생님은 늦은 밤 종종 영어 노래를 혼자 부르셨다. 그것은 페어헤이븐 시절에 양부 히트필드 선장이 가르쳐 주셨다는 미국 어부의 노래였다. 선생님은 그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하셨다. 나는 감히 그 눈빛의 의미를 묻지 못했다. 만지로의 가슴 속에는 평생 두 개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시코쿠의 작은 어촌 나카노하마, 그리고 매사추세츠의 작은 마을 페어헤이븐. 그는 두 고향 모두를 사랑했지만 그 어느 고향에도 완전히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너무 미국인이었고 미국에서는 너무 일본인이었으니까요.
1898년 11월 12일 도쿄. 만지로는 71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권은 그가 직접 쓴 영어 회화책, 영미대화 첩경. 또 한 권은 양부 히트필드 선장이 떠나기 전에 선물했던 낡은 영문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영어였어요. 그의 곁을 지키던 막내 아들이 받아 적은 그 짧은 한마디. Mother, I came home. 어머니, 저 집에 왔어요. 14살에 헤어진 어머니. 35년 만에 다시 만났고, 그리고 또 다른 35년이 지난 후 71세의 노인이 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부른 단어는 결국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익힌 그 언어로요. 한 사내의 인생이 두 개의 언어와 두 개의 고향 사이에서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만지로가 떠난 뒤 일본은 그가 경고했던 그 길로 정확히 걸어갔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10년 한일강제병합,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그리고 1945년의 비극적 패망까지. 만주로가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봤다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가르쳤던 일본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웃나라를 짓밟고 어떻게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제국주의의 가장 잔혹한 모습이 되어갔는지를 한 일본 역사학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나카하마 만지로는 일본 근대화의 문을 연 사람이지만 동시에 일본 근대화가 어디로 가서는 안 되는지를 가장 먼저 경고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의 첫 번째 메시지만 받아들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외면했다. 그 외면의 대가를 일본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체가 함께 치렀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지로의 이야기는 그저 한 영웅적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는 한 시대가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서 있던 사람이고 그 자신이 살아낸 삶 전체로 시대의 격변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14살의 표류한 어부 소년이 한나라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되고 그 열쇠가 결국 또 다른 비극의 문을 열게 되는 이 아이러니. 역사는 결코 한 사람의 선의만으로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만지로의 진심과는 무관하게 그가 가져온 변화는 일본을 군국주의로 이끌었고 그 군국주의는 우리 조선반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만지로 한 개인은 진심으로 평화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배운 건 침략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언어였어요. 그러나 그가 가져온 그 언어는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대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만지로의 71년 인생은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지로를 기억할 때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한 어부 소년의 놀라운 호기심과 따뜻한 진심, 그리고 그 진심조차도 시대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를 잊지 말아야 우리는 비로소 그의 이야기를 온전히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만지로라는 인물,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셨을 텐데요.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이 인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또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동아시아 근대사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함께 적어주시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